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이 워싱턴 도착했죠. 네,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 동부 시각으로 25일 낮 12시 15분에 백악관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백악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6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1시 15분이 되는 건데요. 예.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주 앉게 됩니다. 일단 뭐 현지 시각으로 25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만난 다음에 15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데 그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30분 정도 회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백악관 기자단을 상대로 내용을 공개하고 정상회담 내용을 뭐 브리핑하는 뭐 그런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백악관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대통령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뭐 미국 대통령이 시간을 얼만큼 배분할지, 뭐 어떤 질문을 받을지, 누구한테 받을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뭐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일정상으로는 12시 45분부터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자 예상 의제가 뭔가요? 뭐 일단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보면 뭐 우리 언론들하고 이제 대부분 비슷한데요. 안보 문제하고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 문제, 경제 문제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환 문제 이걸 짚었습니다.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이제 대만까지 포괄해서 주한미군이 아시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방어력이 좀 취약해질 수가 있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뉴욕타임즈에서도 해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이걸 구체화하는 요구를 미국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분담금 인상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타임즈가 기사 말미에 이제 짚고 있는 게 다수의 한국인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답변이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안보 우산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거나 뭐 빼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주국방 그 중에서도 핵무기 보유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산업을 위해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이제 잡았는데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에 포함될 수가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 중심으로 이른바 이제 마스가 협력 중심으로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이제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와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 이게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짚었고 마스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의 우리의 협력 뭐 이 문제를 또 중요한 어떤 소구점으로 짚었습니다. 자, 관심은 뭘 주고 뭘 받을까?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뭐 관련해서 무슨 발언이 있었나요?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상태고 어디까지 방어할 것이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을 좀 전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일본 그 방문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을 떠나서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기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내 간담회도 굉장히 좀 길게 한 1시간 가까이 한 50분 정도를 좀 자유로운 질문 답변이 오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솔직하게 굉장히 좀 힘든 협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지금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보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안보실장이나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3실장이 모두 투입돼가지고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상황일 거고요. 뭐 오죽했으면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에 네. 가가지고 미국 조야를 만나는 일정을 소화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렵기만 하냐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외교에서 자국 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다만 상대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해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고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 미국 측도 뭐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국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예. 부연 설명을 예. 드리자면 뭐 트럼프하고 이제 협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좀 전략을 잡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했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예. 특히 또 이제 즉흥적인 요구를 하거나 뭐 기자들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생방송 중에 뭔가를 갑자기 터트리고 예. 뭐 이런 방식의 행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대통령한테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합리와 뭐 자본주의를 예. 이제 앞세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너무 일방적인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런 나라에서 성공하고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제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협상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협상하는지를 이미 본인이 냈던 책, 그러니까 거래 기술이라는 네. 자서전에 다 써놨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론적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 회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다고 하니까요. 네. 어쨌든 최대한의 준비를 한 상태로 회담에 돌입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실제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네.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아까 같습니다. 잠깐 얘기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에서 굉장히 어떤 띄워주지 않으면 네, 뭐 화도 내고 막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본인이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혹하게 힘의 논리를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 보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나 뭐 이럴 때도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면박을 주고 네. 사실상 백악관에서 거의 쫓아내는 수준으로 공격을 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뭐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뭐 이른바 이제 황금 투구라고 해가지고 예. 금색 도금을 한 일본식 그 일본 전국 시대의 투구까지 준비를 예. 해가서 비위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른바 이제 마가 모자 빨간색 그 MAGA가 써 있는 트럼프의 슬로건이 써 있는 그 모자까지 이시바 총리가 뭐 써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아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게 나갈 수도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점이 어디냐 뭐 그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측 불허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강점으로 그렇습니다. 내세우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서 말입니다. 네. 12시간 걸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뭐 네네. 기억에 남더라고요. 12시간 걸리니까 질문 충분히 받겠다. 충분히 해도 된다. 네.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참모들 예.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의 피로도도 고려를 해야 예. 되고 국내 정치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거는 또 다소 또 민감할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좀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네. 질답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시죠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뭐 그걸 이제 거절하면서 계속 좀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제가 기억나는 건 이렇게 하다가 네. 피곤해서 실수해도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말실수를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잘 좀 봐달라 뭐 이런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난 정부를 겪어서 그런지 굉장히 보긴 좋았습니다. 그 어떤 계속된 질문이나 또 더 받으려 그러는 상황이 나요. 뭐.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이제 답변이 두루뭉술하거나 이제 피해가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 거의 네. 없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솔직하게 기자들하고 질답을 했었고, 그리고 뭐 저도 좀 따로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중간 중간에 외교적으로 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른바 이제 엠바고를 예.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뭐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치밀한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열려 보시면 있다는 될 것 같습니다. 느낌하고 자신감 이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뭐 솔직 예. 담백한 태도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 참모들이 가장 우려했을 예. 야당 예. 국내 정치 예. 관련된 부분 뭐 그 중에서도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는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반탄 차기 대표 선거. 네.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두고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선 투표에 진출해 있는 두 후보가 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했었던 강경한 태도를 가진 후보들이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여당에서도 대결이 좀 깊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되면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선출되는 당대표를 어떻게 무시하겠느냐. 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유효하냐라고 네. 질문을 했더니 탄핵에 반대하는 뭐 지도 그룹이라든지 뭐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는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게 되면 용인할 것이냐라는 질문 아니냐. 예. 솔직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도 역시 국민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법적 혹은 정치적 제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어떨지를 여전히 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출된 대표들로 이제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네.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된다. 야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고 힘들더라도 야당과의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뭐 아예 악수도 안 한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야당 그 대표들과 악수도 안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 있고 예. 당대 당의 관계와 뭐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 점을 네.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 방문이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뭐 정상 외교의 형식, 그러니까 등급은 뭐 국빈 방문에서부터 실무 방문까지 단계가 나눠지는데 일단 국빈 방문이 가장 높은 예. 수준의 의전이 이제 따라붙는 예. 가장 중요한 이제 외교 사절 방문이고요. 그리고 공식 방문이 있고 그 밑에 단계가 이제 공식 실무 방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단순 실무 방문, 실무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예. 일정도 짧고 의전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간소화하는 뭐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 손님을 맞이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동반됩니다. 네. 뭐 일단 예산 소요가 굉장히 크고요. 네. 뭐 거기에 이제 의전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일정도 길어지고 네. 뭐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함께해야 되는 일정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정의 규모가 커지고요. 그럼 참가하는 인원들도 많아지고 뭐 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같이 큰 나라들도 네. 해당 국가와의 이제 외교를 할 때 상대 국가와 외교를 할 때 국빈 방문의 횟수를 물론 그걸 공표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기를 뭐 4년 내지 5년씩 치르는 해당 국가의 정상 같은 경우도 국빈 방문을 미국 국빈 방문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임기 중에 고정이 돼 있고 네. 또 일정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빠르게 일정을 잡느라고 이제 공식 실무 방문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어 하우스 그동안 그 미국을 방문하면 대체로 이제 타국 정상한테 그 초청을 네. 했었던 가장 격이 높은 이제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이제 숙소 블레어 하우스가 아니고 워싱턴 D.C.의 한 호텔을 빌려서 대통령이 숙박을 하게 됐는데 물론 뭐 블레어 하우스는 꼭 공식 방문 국빈 방문이 아니더라도 초청이 가능합니다만은 네.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좀 진행 중이라서 8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호텔에 묵는 걸로 결정이 예. 됐습니다. 자,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문.
뭐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네, 23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문건 형태로 된, 그러니까 문서로 된 발표문을 오랜만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요. 그 윗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협상에 따른 결과를 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합의한 문건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그동안 있었던 걸로 치자면 이제 17년 만에 2008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문입니다. 일단 파트너 국가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대원칙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문에 좀 눈에 띄는 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98년 이래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래로 일본 역대 내각들이 표명해왔었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공식 명칭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정표로 삼는, 한일 양국이 모두 중요한 이정표로 삼는 협력 발표인데 그 내용을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한일 관계가 기존 정부에 비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 내란 특검 국내 뉴스로 돌아와 보면요. 그동안 내란 특검이 어떤 검찰의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나 혹은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작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뭐 기존의 내란 수사에서 특히 뭐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에서는 아예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아예 안 됐고요.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오늘부터 본격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 강제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뭐 9시 30분부터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비상계엄 관여 의혹,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피고발 사건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혹시 특검이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어떤 검찰에 대한 수사는 워낙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뭐 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시작인데 아직 있는 것 같고. 이제 기존에 보도가 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안가 회동, 법제처장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과 내란 그 진압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저녁에 모여서 법적인 논의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게 가장 좀 높은 수준의 의혹이었는데, 뭐 특검 내부에서 여러 검토를 해봤겠습니다만은 사실 모인 거 자체만 가지고는 죄를 삼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이후에 뭐 안가회동 이후에 실제로 어떤 뭐 행동들을 했는지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안가 내부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그 사람들 외에는 알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안가 회동 직후에는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회동 참가자들이 다 휴대전화를 몇 번씩 바꿔버렸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내용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른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제 주요하게 언론에 다뤄지진 않았었던 내용, 이른바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걸 검토해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합수부라고 하죠. 뭐 전두환 계엄 때도 합수부가 중심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계엄이 좀 오래 가면서 합수부가 본격 가동이 됐더라면 정치인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인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곧바로 검토했다는 점, 그리고 출국 금지 팀을 호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정치인 체포와 연결돼서 뭔가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혐의인 건데 해외로 나가는 걸 막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 체포와 연결된 혐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전 장관이 사실상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인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그 당시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된 지시를 했었던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거든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법무부의 이제 출입국 관리 쪽 그 국장들과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고 증언이 확보될 경우에는 구속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렇게 좀 점쳐집니다. 그런 혐의라면 뭐 증명되면 구속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이제 혐의의 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뭐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뭐 이상민 전 장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 기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는 기소 날짜를 오는 29일 금요일로 예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구속 기한 자체가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요. 오늘도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마무리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정리를 해서 29일에 그대로 이제 청구를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술 이후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물론 자수서가 있긴 하지만 진술을 좀 확보를 해야 김건희 씨를 뇌물죄로 의유를 할지 혹은 뭐 알선수재로 혐의를 잡아서 구속영장 신청을 할지 이게 좀 갈릴 텐데 특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뭐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 동시 기소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애초에 이제 윤석열 씨를 기소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김건희 씨의 혐의가 대부분 윤석열 씨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명태균 씨한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뇌물수수 혐의도 둘이 공범이고요. 그리고 다른 혐의들도 말하자면 이제 그 서희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뇌물죄가 될 경우에는 윤석열 씨가 그 사안을 알고 사실상의 보조 역할, 그러니까 뒷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혼자 기소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윤석열 씨가 내란 외환 외에도 다른 혐의로 기소되는 동시 기소 가능성도 높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